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서울에 집 사도 될까요?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 굉장히 많은 팬들을 부유하고 계신 필명 삼토시님 영어로 SAMTOSHI라서 저는 삼토시라고 읽는데 정확하게 제가 사실 그렇게 읽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삼토시님 저자분 모시고 책에 대한 얘기, 이 책에서 결국 하고자 했던 얘기가 저는 되게 나름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2번 줄쳐가면서 전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렵게 저자분 모시고 그 서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토시라고 합니다. 아, 삼토시 맞구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고 영광이고 제가 그 아침에 거의 새벽에 깼거든요. 긴장하셨구나. 긴장 한 40%, 설렘 60% 정도의 마음으로 그래요? 기분 좋게 왔습니다. 또 저를 만난다고 설레셨구나.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혼남이세요, 부동산님. 뚱뚱하죠? 아니, 딱 좋으십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혼남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 어렵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이 사실 1월 달에 굉장히 시장이 좋았잖아요. 엄청 뜨거웠잖아요. 책이 조금 일찍 나왔으면 작년 연말 정도 나왔으면 불티나게 팔렸을 텐데 약간 아쉬워. 개인적인 욕심은 그런데 원래 11월 말에 원고가 완성이 되었고 그런데 여러 좀 사정이 있어서 차일피일 좀 미뤄지고 그 데이터도 다 11월 말 데이터였다가 그래서 나중에 좀 보완하셨나요 그러면? 데이터는 계속 바뀌었죠. 11월 30일 기준, 12월 15일 기준, 결국 1월 5일 기준 계속 이렇게 뒤로 밀렸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연결해서. 근데 그래 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내용이었고 애초에 멀리 2025년까지의 서울시의 얘기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일인데 하지만 있는 데이터 갖고 일단 최대한 추정을 해봤고요.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먼 미래일수록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네. 아무튼 이 책 내용을 이 전반부는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들에 대한 얘기가 다뤄져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챕터 제목이 이거예요.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버블인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미쳤다. 너무 이 버블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거품이다. 실체 없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채 5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활동을 시작한 건 다음 텐인텐 카페였고. 텐인텐 카페? 거기서 이제 부동산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저는 사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일본에 살다 온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일본에 사셨어요? 중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와닿았던 측면이 있었고 그렇겠네요. 딱 성장하고 그러는 시점까지 버블이 최정점기까지 제가 일본에 있었고 터진 후에 제가 귀국은 했지만 또 제가 맡은 일도 한때 일본에 관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답습하게 될 거란 막연한 인식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폭락론자였거든요. 그래서 과거 4, 5년 전에 제 옛날 글을 혹시나 찾게 되면 찾아봐야겠다. 부끄러운 글들이 많은데 제가 일깨워준 분이 한 분 계세요. 텐인텐 카페. 텐인텐 카페에서 투시님을 뒤통수를 딱 후드려. 그분이 좀 사실 찬티 안티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킹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분이고 북카페에선 드렁큰 푸로 활동을 하셨다가 특정 기억납니다. 지역 분들과 이제 치열한 논쟁 끝에 이제
거의 활동을 중단하신 분이죠. 테니텐도 마찬가지고 호불호가 강하신 분이라. 근데 그분이 제게 해준 말이 이제 저한테 해준 말씀이 당신이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남들도 당신처럼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말이 저는 불쾌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뒤통수를 때리는,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충격으로 왔었거든요. 내가 비싸다고 남들도 비싼 게 아니다. 그런 인식을 해서 좀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변했고 그분이 정말 테니텐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비싼 게 아니고 이게 버블이 아니고 그런 걸 보여줬고 결정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2013년 제가 그분을 제일 따른 이유 중에 하나 2013년 바닥을 맞추신 분이거든요. 그때가 제일 바닥이다라고 하신 걸 그 당시에 이때가 제일 바닥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팬을 많이 확보했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2016년 경에 활동을 중단하셨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상승이 멈출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현실대로 되고 있고 그분이 좀 그분과 많은 다툼을 한 분들은 좀 싫으시겠지만 또 그분의 인사이트가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그분을 어떻게 수소문해봐야겠네.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연락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에 좀 가신 상황이고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시구나. 북카페는 아주 가끔 접속한다. 그 정도. 아무튼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셨는데 데이터에 활동을 하시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자료들을 보시게 됐는데 지금 아무튼 부동산 시장 자체가 버블이다 아니다. 일본 같은 경우 사례는 이제 그렇게 사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안 좋았다. 사실 일본도 지금 몇 년 새 되게 좋잖아요. 제가 도쿄 시장을 한번 사이트 일본 부동산 경제연구소라는 데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지금 도쿄만 2000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단계고 나머지 수도권들은 도시들은 아직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부진을 겪더라도 역시 도쿄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닌 수도가 좀 더 가격 회복력이 빠른 거를 확인을 했고. 그럼 일본이 옛날에 고점을 회복하진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바닥 찍고서 마찬가지로 올라와서 지금 이제 일본 안에서 도쿄 안에서도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정도의 가격을 회복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헤매고 있다. 아직도 2000년이 100이면 나머지 수도권도 한 80에서 90 사이 머무르고 있거든요. 도쿄는 거의 회복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2007년도 8년도 이때 고점인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직 회복 못한 아파트들 중대형 평형 중심에는 많이 있잖아요. 어제 북카페에서도 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논란이 좀 중대형이 다시 대세가 될 것이냐? 어떤 분께서 아직 고점 대비 20%도 안 올랐다. 전고점 대비. 다른 반박하시는 분들은 일부 아파트를 들면서 전고점 대비 80, 엘스나 이런 것들 80% 이상 오른 데도 있다.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른 데도 많다. 그런 논박은 아직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은 아무튼 그런 사례이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좀 다소 약간 집값에 대해서 잘못된 예측 또는 현황을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른 나라 자료를 이제 찾아본 건데요.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BIS에서 그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을 이제 봤더니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거의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랐다더라. 그 다른 나라 대비 덜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오른 것도 아닌 딱 이상적인 수준만 올랐다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지표가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는 거의 물가 상승률에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물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상태가 왜 이러죠 두 명 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집값이 더 올랐느냐 덜 올랐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오른 정도만큼 수준만큼만 집값도 올랐다. 거의 그거에 수렴해 가면서 집값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좀 있다가 집값이 좀 더 덜 올랐다가 다시 이제 물가 수준에 맞춰서 오르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를 아까 BIS
자료를 통해서 나타냈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 저희는 이제 저희가 체감은 그렇게 뭐 상하 진폭이 커 보이지만 네네. 실상 외국에 비해서는 상하 진폭도 작게 가고 있고 물가 상승들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어디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 10년간 보면은 BI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인도네시아가? 예, 그다음 뭐 캐나다, 브라질, 뭐 호주 순이고요. 이 중에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많이 호주 저도 엊그저께 호주 쪽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을 뵀는데 호주가 집값 진짜 장난 아니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4, 5만 불 호주 달러 하던 아파트가 뭐 지금 20만 불? 뭐 엄청나게 올랐대요. 몇 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마 캐나다나 호주는 중국인들 영향이 많이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대단한 중국 자본이네요. 아직 서울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재작년에 그 아크로 리버파크 있잖아요. 10만 포 1차 아파트 재건축한 거기 아파트 입주를 할 때 그 부동산 저희 친한 부동산 사장님이 거기 계세요. 근데 직원을 좀 구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어 되는 직원을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매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중국어 된 홈페이지도 중국어로 만들고 준비를 여기는 다른 세계구나 나랑 문의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중국 분들이 와서 그렇게 매입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떤 앞서 나가는 시장 참여자 중에서는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게 벌써 한 2년 전 얘기네요. 근데 아무튼 중국 자본이 들어간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오른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일단 외국에서 해외에서 볼 때도 그렇지 않더라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남들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소득이 그렇게 많은 편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항상 시장 변화에 따라서 소득이 들쭉날쭉한 사람이긴 한데 제가 과거에 요새는 상담을 안 하지만 과거에 상담할 때 보면 30대의 젊은 부부들이 주택 구입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억대 연봉자들이 되게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혼자서는 억대가 안 되더라도 부부 합쳐서 벌어서 이걸 해보면 억대를 훌쩍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뭐 소비도 많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년 저축할 수 있는 폭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집안도 좋으면 사실 받고 시작하는 것도 많지만 두 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거 가지고도 그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되게 놀랐던 게 억대 연봉자가 있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늘고 있더라는 내용을 원래 이 책에는 2015년까지만 있는데요. 그 원래 2008년에 한 19만 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59만 6천 명인데 거의 60만 명. 2016년은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죠. 65만 명 정도라고. 65만 명. 그러니까 늘어났어. 3.3배가 된 거거든요. 8년 만에. 그러니까 뭐 사실 전고점을 2016년에 이제 도달했다고 서울은 보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억대 연봉자는 3.3배, 거의 3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하면 물론 그 전고점이긴 하지만 그 주택 구매력이 굉장히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혼자니까 이 맞벌이가 둘 다 억대 연봉이면 이건 뭐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소득 수준이 늘었다라고 봐야 될지 돈 가치가 또 그만큼 하락했다라고 봐야 될지 또 두고 보긴 해야겠지만 과거와 같이 억대 연봉자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흔해져. 주변의 억대 연봉자를 이제 조금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의 양극화라고 해요. 여전히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벌지만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안 올라가는 그런 계층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돈도 가지게 됐다. 그런 걸로 보여진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좀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 집값이 되게 고평가 상태이다. 앞으로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제 생산 인구 감소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생산 인구가 감소하니까 뭐 일본처럼 또 그거에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열심히 돈 벌어서 하는 돈 벌고 말 그대로 사회의 허리가 되어줄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도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해서 주택 구매를 계속 미뤄왔던. 네네. 그래서 아내의 핀잔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인데 요새 카페에서 보면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여성 회원분들이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미치겠다는 남편은 별로 없는데 네 맞아요. 반대의 경우는 훨씬 많고 사자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도 남편은 사지 말자 그러고 아내는 사야 된다고 했던.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같아. 여성분들은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기준 자체를 가격에서 찾지 않아요. 주로 뭐냐면 내 친구도 샀다, 누구네도 샀다, 또는 이게 이제 아이들 교육이랑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사서 애들 뭐 보내고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기왕이면 좀 안정적인 어떤 보금자리, 이사 안 가도 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자 그랬는데 어떤 그런 의사결정 판단을 하는 기준들 자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 저도 그래서 생각해요. 가격 기준으로 결정하고 오를 거냐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아내분들이 답답하고요. 하락장에서는 거봐 내 말 듣기 잘했지 라고 하는 남편분들의 목소리 죽어 살아야겠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역학관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경험적으로는. 저는 북카페를 뭐 소위 말하는 요즘 용어로 애정하는 이유는 그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특히 거기서 그 굉장히 영감을 주는 멘트를 주시는 분들이 또 가끔 있는데 제가 왜 여성분들이 의견이 중요하냐고 한 어떤 분이 비유를 하신 게 그 남자들은 어릴 때 보면은 장난감을 사더라도 자동차, 로봇을 사는데 여자애들은 집에서 소꿉놀이를 하더라. 그 집은 여자들이 고르는 것이다라는 전 그 북카페 댓글을 보고 거의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더 잘 맞추는 건가. 뭐 어쨌든 결정도 사실 여자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들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하지만 남자분들이 주로 이제 소득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죄송해요. 얘기가 훅 돌아왔어. 일본 얘기였다가. 일본의 생산 인구 감소 관련된 얘기들 했어요. 일본 얘기를 제가 또 했었는데 일본이 그 우리나라랑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는 다른 점이 더 많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그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 일본처럼 그 집값이 폭락한 경우가 그렇게 또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일본이 생산 인구 감소한 시점부터 집값이 폭락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집값이 폭등한 적이 없었다. 그게 하나의 그 뭐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만 같은 산을 겪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골이 깊다는 걸 우려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일본은 생산 인구 감소한 이후에도 계속 주택 대규모 건설을 내수 경기 부양 때문에 했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뭐 금융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안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리스크가 덜하다는 점, 또 일본이 거의 주택 매매를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 일본 주택 매매 회전율이 0.3%였는데 우리나라는 10%.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10%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본 0.3%면 거의 100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매매만으로 이제 출렁임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일본의 단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더라도 집값이 오른 경우가 뭐 유럽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집값이 오른 사례들이 있다. 일본 사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핀란드 이런 데는 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들 그리고 영향을 받은 나라는 일본이 제일 대표적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 잘 나가죠? 네, 독일은 오히려. 근데 독일은 뭐 독일 주재하신 분 여쭤보니까 독일은 집에 대한 소유 개념이 거의 렌트 개념이라서 네. 원래 그 집값이 별로 굉장히 낮았다가 요즘 들어서 뭐 많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계속 저평가 구간을 지나서 이제 지금 분출기에 도래했나?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에 막 상승장 뭐 그런 분위기일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는 얘기는 조심해서 하는 걸로. 유럽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무튼 요는 그거죠. 이 생산 인구 감소하는 경우에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형태를 보인 게 일본이긴 한데 일본의 사례만 가지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한편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렇게 조정받으면서 하락 조정을 받는 거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오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그 정도의, 이 부분도 폭락은 있기 힘들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그렇게 버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 돈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또 비싼 집을 사줄 수 있을 만한 수요층들도 한편으로는 존재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책 제목이 지금 서울에 집 사도 될까요?예요. 서울에 주목하셨어요. 왜 서울에 주목을 했는지 좀 이제 요번 지금 얘기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서울, 뭐 우리나라에서 뭐 북카페 성향상 뭐 서울이 가장 유망한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북카페 자체가요. 서울의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 성동, 중구, 제가 관심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포에 집 사서 돈 번 사람이 서초 가서 재건축도 사고 하다 보니까 강남 재건축 잠실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점차 커진 거죠. 서울 카페고 수도권 일부 지역 얘기들이 주로 있는 카페죠. 뭐 서울과 뭐 분당, 판교, 위례 이렇게 엄청 커졌어요. 커졌죠. 근데 아무튼 거기 카페 특수성은 특수성인데 왜 서울이냐? 뭐 2008년 뭐 3분기가 서울의 거의 고점이었다고 본다면 금융위기 터질 때쯤. 2008년. 그때부터 2017년 9월 9년간 서울이 전국에서 주요 대도시 중에 거의 가장 꼴찌 상승률을 기록했고. 상승률이 제일 낮고 몇 퍼센트 올랐어요? 9년간 서울이 뭐 KB 시세 기준으로 5% 올랐고요. 5%. 근데 전국은 24%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5%가 아니라 다 해서 9년간 5%니까 1년간 평균 잡으면 0.4%. 이제 전고점을 2016년에 회복한 정도니까요. 근데 5대 광역시는 59%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5대 광역시라고 하면 부산, 인천을 제외하고 그쵸? 부산, 대구, 뭐 울산, 광주, 그다음에 대전. 이렇게. 인천은 서울 같이 묶어서 움직이니까 아마 조정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뭐 9년간 서울 가격이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동을 뭐 2013년부터 걸긴 했지만 아직 좀 더 이어질 그 동력이 있다고 저는 본 거고요. 얼핏 지금 계산해 보니까 59% 올랐다고 하면 매년 9년간이면 매년 6% 성장은 한 거잖아요. 그렇죠. 6%는 오른 거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2%? 또 안 되죠. 2%나 되나? 2% 내외. 그럼 물가 상승률보다 3배 훨씬 많이 오른 거네요. 많이 오른 겁니다. 광역시들은. 그러니까 지난 9년간은 서울에 투자하지 말고 지방에 투자했었어야 되는 그죠? 거고. 근데 요즘 언론에서 계속 지방이 침체고 서울이 오르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은 지방은 그동안 굉장히 폭등을 했던 거고 이제 조정을 받을 만한 시기가 온 거고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을 9년이나 거쳤으니까 서울은 그동안 상승 못한 거를 이제 분출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매년 2%씩 9년 올랐으면 그것만 해도 18%는 올랐어야 되는 건데 지금 5%니까.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뭐 지방이 침체되고 서울이 오른 거는 크게 문제시 된다기보다는 뭐 필연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아직 덜 올랐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이 뭐 북카페에서 뭐 모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 공급이 부족한 것은 전국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거는 지표상으로도 다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 표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뭐 일단 1000명당 주택수가 전국에 320호라고 하는데 네. 뭐 서울이 282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두 번째로 낮은 게 대구인데 네. 299호고 그러니까 대구가 5대 광역시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 주택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5대 광역시 중에서도 대구가 유독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네. 재화라는 게 어차피 가치가 수급에 수요와 공급의 기억일 테는데 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곳이면 네. 좀 아무래도 서울이 상승 탄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뭐 가구 수를 제가 주택 수를 가구 수에 나눠 봤는데 네. 그걸 뭐 실질 주택 보급률이라고 좀 이름을 지어 봤는데 네. 그것도 전국은 84%인데 네. 서울은 71%. 그러니까 주택이 71개고 가구는 100가구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런 측면에서도 가장 그 주택이 어쨌든 모자르다는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주택 물건 액면 개수 자체가 네. 생각보다 크지 않다. 많지 네. 않다. 예. 네, 네. 전국에서 볼 때. 네. 이게 서울은 이미 미개발지가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항상 저는 재개발 지역들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보니까 네. 주택 보급률이 뭐 100%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봐서는 60, 70년대, 7, 80년대 지어진 여기 가서 사세요라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라고 생각할 만한 네. 노후한 주택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서울에 많죠. 많고 네. 그런 집들도 물론 이제 주택으로 효용을 다하긴 하지만 그런 집이 비싼 건 아니죠. 사실 네. 네. 예. 너무 새 집을 안 졌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요새 막 사실 올해도 분양 나오는 좋은 아파트들 많거든요. 네. 예,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게 다 작년에 고덕이 되게 핫했잖아요. 예. 제가 고덕에 집 살까 말까 신혼집을 고덕에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에 이미 재건축 추진했어요. 그 당시에도 재건축 투자들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분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입주가 첫 입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첫 1단지는 좀 빨랐고, 네. 예, 그래서 입주했고 나머지 지금 본격적인 단지들이 지금에 와서 한 거니까. 그라시움이 뭐 내년 내후년 정도. 네, 그라시움이 2016년인가 분양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노후 주택들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금융위기 오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말씀했던 9년간 네. 부동산 가격이 분출하지 못하던 시절에 팔아도 비싸게 팔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 멈춰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걸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네.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신규 주택의 공급이 되게 부족했던 부분이 통계상에서는 나타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앞으로는 근데 또 지금 많이 짓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네. 오래된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나중에 신축으로 바뀌면 뭐 수도권 도시들의 그 신축 수요들이 다시 서울로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이 다시 전성기가 올 날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아직은 안 왔다. 예, 상대적인 개념인데 지금 뭐 수도권 아니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쾌적하잖아요. 네네. 서울의 오래된 주택에 비하면. 네. 근데 이게 신축으로 바뀌면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그 킹콩이라는 분께서도 그 2014년, 5년에 얘기하셨던 게 네. 서울이 이제 신축이 많아지면 수도권 도시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하셨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이제 사실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쪽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금수저는 아닙니다. 저도 이 아버지가 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제가 먹고 살면서 이렇게 조금 벌어가지고 다 이렇게 뭐 요만큼 지금 먹고 살 만큼 정도 된 사이즈인데 중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딱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신도시 막 이사가 애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서울에서 다니고 딱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 이사 간다 하면서 분당 신도시 가고 분당으로 많이 갔죠. 거의 저희 동네 쪽에서는 분당으로 많이 갔어요. 일부 애들이 갔고 이제 그러면서 90년대 초중반이 제 생각 90년대 중반이 거의 분당의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제가 데이터 보면서 봤는데 91년에부터 서울 집값이 내렸는데 91년을
2001년에 회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에 이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렇죠. 그리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분당 신도시 가보면 너무 살기 좋고 쾌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2006년에 연애시대란 드라마가 아마 분당에서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보면 거기에서 그 분당 신도시에서 사는 주부들의 삶이라든가 사람들의 삶이 너무 좋아 보여요. 지금 봐도 너무 좋아요. 드라마 보면. 얼마 전에 쫙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 시절이 사실 2006년이 돌이켜보면 부동산 가장 막 고점으로 치닫던 폭등기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분당 신도시도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졌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 20년, 25년 정도. 이제 20년 이상이 되니까 잘 안정된 말 그대로 숙성된 도시로서의 장점 매력은 있지만 새맛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이제 분당이 비싸니까 그 당시에 막 용인이라든가 이제 분당 밑으로 또는 주변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개발들 택지 개발이며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런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을 제가 지금 요새도 이제 캐치를 해보면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죠. 그 당시에 막 뭐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부동산 갤러리 활동하던 시절인데 뭐 죽전에 무슨 아파트가 얼마 간다. 그런데 또 이제 죽전에 아파트 50평 아파트가 15억 가던 게 있어요. 지금 한 9억? 얼마나 더 회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되게 그 경기 남부권 쪽들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요새는 부동산 컬럼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닥터봉인가 아무튼 뭐 그런 분이 컬럼 쓰시는 내용 중에 강남 중심론을 주장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심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이 어떤 서울의 중심이 되고 그 강남을 중점으로 놓고 봤을 땐 경기 남부권이 배후 주거 지역이 되면서 밑으로 확장하면서 클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당이나 그 주변에 그게 커지는 얘기가 맞는 건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강 북쪽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구역 한강변을 주로 중심으로 한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또 이제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포나 이제 잠실이나 이런 쪽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넘사벽에 벽이 하나 세워진 그런 느낌이 사실 들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10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신도시들은 앞으로 좀 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뭔가 재건축이든 이런 전기를 마련하기에는 또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서울도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애들이 지금 와서 재건축하는 건데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또 특히나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러면 서울 안에 있는 주택들은 신축으로 이렇게 노후화 주택들 신축으로 바뀌게 되면서 서울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 책에도 서울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챕터가 있긴 한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노후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울이 경기도보다 훨씬 뭐 2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 주택 아파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신축으로 바뀌면 훨씬 더 서울의 위치가 공고화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걸 원래 서울 부동산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를 원래 책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너무 딱딱하다라고 해서 지금의 책 제목으로 바뀐 거고. 서울의 전성기는 아직 오죠. 그게 더 자극적이고 지금 서울에 집 사도 될까요는 이거는 아주 좀 유명한 사람이 썼어야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그 주변에 안 그래도 사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두 개 갖고. 근데 뭐 압도적으로 제가 밀었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저한테 물어보시지. 서울의 리즈 시절은 아직 안 왔다. 리즈 시절은 좀 너무 그렇다. 전성기가 좋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이유에서 아직까지는 서울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닐까. 네, 아까 말씀드린 도쿄도 뭐 저희가 많이 일본과 같은 경우가 전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과 같은 사례가 오더라도 서울이 가장 그 회복력이 빠르다. 회복력이 빠르다. 그건 도쿄의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저 일본 얘기를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이게 9월 말에 하게 됐는데 마침 10월에 그 저희가 가족 여행을 일본으로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서점을 가서 책을 2권 구입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와 데이터를 뽑아본 건데 그 실제로 일본이 그 우리나라가 좀 닮아갈 거라고 본 게 하나가 일본이 현재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으면서 이제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 고용 상태인데 그러면서 여성들도 엄청 이제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더 활발해져 있고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육아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직장에 가까이 주거지를 설정할 수밖에 없고 뭐 친정에 맡긴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면 그 직장 근처, 직주 근접의 가치가 일본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직주 근접의 가치가 높지만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훨씬 심화가 될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노동 참여가 늘어날 그러니까 노동력이 되게 부족해지는 사회가 오는데 그럴수록 여성의 노동력의 가치가 더 커질 거고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거고 그럴수록 여성들이 일하는 직장 근처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직주 근접의 가치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일본은 이미 그런 게 훨씬 우리나라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뭐 지금 일본 이미 인구 감소는 시작했는데 그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의 신축 평균 매매 거래가를 보니까 그 수도권과 킨키권이 이제 오사카 교토가 있는 곳인데 수도권과 킨키권의 매매 거래가 평균 차이가 3년간 1,000만 원 이상이 더 벌어졌거든요. 1,000만 원이면 1억. 1억이. 매매가가 1억, 평균 매매가가 1억이. 그거는 3년간 1억이 벌어졌다는 건 되게 큰 차이거든요. 근래에 막 급격하게 벌어진 거네요. 최근 3년간 많이 벌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도쿄는 2000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는데 뭐 나머지 도시들은 수도권 도시 4개를 제가 뽑아봤는데 뭐 70%만 최악의 경우는 70%만 회복한 데가 있고요. 가장 나은 곳도 그 사이타마라는 곳, 가장 나은 곳도 뭐 이제 85%가 가장 맥스로 회복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타격을 받는다고 감안해도 수도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를 도쿄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 양극화 중에서 살아남은 위쪽에 붙은 애가 누구냐 봤더니 수도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그래서 일본도 그런 사례였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어떤 인구 구조라든가 노동력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그래도 제일 그러니까 앞으로 오른다는 관점이 아니라 살아남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서울이 제일 그래도 낫지 않냐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서울이 왜 서울이냐까지에 대한 얘기를 요 정도 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서울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건 진짜 조심스러운 전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점쟁이 빤스를 입었어도 점쟁이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틀리니까. 그러나 또 예측을 해본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점들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왜 이렇게 예측한다 이제 그 내용들을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막 빠졌던 시절도 있고 올랐던 시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데이터를 좀 보니까 책에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제일 그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KB 시세라서 최근 31년간 1985년 12월부터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참고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일단 떨어지는 건 가장 많이 떨어진 건 뭐 98년 IMF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게 86년이었는데 사실 이때는 왜 떨어졌는지까지는 이제 따로 확인이 된 뭐 문건을 발견을 제가 못했고요. 그 다음 많이 빠진 게 91년이었는데 91년. 이때부터 네.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됐죠. 그래서 91년, 98년 이건 IMF와 뭐 신도시 입주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임팩트가 아니면 서울 아파트가 폭락에 준하는 하락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라고 본 것이고요. IMF 때는 네. 진짜 겁났어요. 저는. 네, 그건 뭐 저는 그 당시에 그때 저희 부모님이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예, 집을 97년에 사셨는데 바로 저 군대 있을 때거든요. IMF가 와가지고 부모님이 옆에서 엄청나게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시는 거를 사무치게 봤거든요. 뭐 예금금리 서울은행이 뭐 예금금리 20%까지 올리고 그럼 대출금리가 20몇 %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예, 그 당시에 역전세난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서초동에 있는 원룸 전세가 3천인가 그랬는데 2천만 원으로 내린가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역전세 때문에 돈 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부모님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를 되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IMF와 같은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 예측도 어렵고 예, 외환 문제 이런 거는 저도 사실 이제 무역학과를 나와서 2000년대 이제 초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수업 들으면 거의 이제 IMF의 원인과 뭐 이거 내용들 가지고 레포트 쓰고 뭐 자료들 보면 아주 그때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공부하는 전부일 정도로 되게 막 공포에 되게 지금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외환 기사 나오면 우리나라 문제가 있나 없나 잘 모르지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게 예측이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를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진단하는 건 좀 의미가 적을 것 같고 예측의 범주가 아닌 거니까 그거는 뭐 나라에서도 맞추기 힘든 부분이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해서 가계부채도 뭐 좀 총량을 줄이지 못할지언정 상승률을 낮추려고 정부에서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희는 고려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내용이다. IMF는 91년도에 가격 하락은 예측할 수 있는 범주겠죠.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그때는 아예 작정하고 입주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던 시절에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200만 원 주택 건설한다고 5대 신도시 만든다고 하고 주택 공급을 그당 9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은 용적률들도 엄청 높아요. 그렇죠. 막 집을 많이 짓자 막 이런 부면에 지은 아파트들이라서 이제 그럼 공급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물건 가격들 수요를 잡아 나가기 시작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 하락장은 언제였어요? 사실 그 외에는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부터 저희가 2013년까지 이제 그때 동안 좀 기간적으로는 이게 91년부터 2001년까지 다음으로 긴 하락 기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걸 보면은 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뭐 결과론적인 또 얘기지만 이유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31년 중에 가장 긴 상승 기간을 우리가 거쳤더라고요.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줄곧 올랐고 2004년에 잠깐 쉬어가다가 2005년부터 9년까지 줄곧 그러니까 10년 중에 중간에 1년만 빼고는 쉬어가는 기간 빼고 10년 동안 올랐던 거거든요. 사실 2004년에 조정받으면서 안 올랐다는 거를 기억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그 느꼈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계속 오른 거 아니야? 그 IMF 끝나고 나서부터는 금융위기 오르 전까지 계속 올랐던 것 같은데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4년 지표를 보니까 KB 기준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101.5%가 올랐는데 2004년에 마이너스 1.0% 조정을 하고 떨어진 거네. 그러니까 101%가 100%가 된 거죠. 본전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00이 201이 됐다가 200이 된 거였죠.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2003년에 12구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가을에. 되게 셌거든요. 그 분양권 아마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룬 12구 대책이 나오고 나서 2004년이 조금 쉬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저도 기억이 난 거야. 그리고 이제 2004년에 하반기 들어서부터 연말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2005년도 1월달,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막 치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10년 가까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뭐 고리 깊게 2010년부터 13년까지 좀 조정을 겪은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 기간을 보면 사실 상승 기간보다는 조정 기간이 훨씬 좀 짧은 편이었다는 걸. 짧으네요. 10년 오르고 4년 예. 조정받았으니까. 그렇죠. 4년 5년. 예. 그래서 이제 상승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필연적이었고 지금 다시 2013년 3분기 뭐 연도로는 2014년부터 다시 상승을 해서 지금 올해가 이제 5년째인데 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 6년 연속 상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19년이 하나의 또 쉬어가는 구간 또는 뭐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봤던 거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일단 하고요. 이제 지금 그래서 일단 상승했던 시절, 하락했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거품이 아니라 저평가 구간이다 현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어요. 이제 그 서울 아파트 시세랑 연관이 있는 6개 지표, 금리, 환율, 통화량, 가계 부분 통화량, 그다음 뭐 통화량, 가계처분 소득, 그다음에 GDP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 조금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런 어떤 지수들과 연계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그 사실 이 지표를 뽑은 이유도 북카페 회원님들이 여러 댓글로 좀 이거랑 연관이 있지 않겠냐 아니면 이건 어떻겠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가 지표들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랑 상관계수가 얼마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신 거죠? 저는 처음에 이제 통화량, 뭐 GDP량만 했었는데 어떤 분이 뭐 가계소득은 어떻겠냐, 뭐 금리는 어떻겠냐, 환율. 저는 환율 얘기를 해주신 분 때문에 아니 환율이 집값과 뭔 상관이 있나 해서 진짜 뽑아봤는데 생각보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 나와서 뭐 가장 6개 지표 중에 가장 순위는 낮았지만 연관이 적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리보다 연관이 높게 나와서 제가 놀랐는데.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5니까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0.65밖에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 있는 뭐 상관계수는 그런 셈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 상승기를 사실은 이렇게 3번 겪었었는데 그 중에 2번이 또 올랐더라고요. 집값도 올랐죠. 세 차례 금리 인상기 중에 2차례가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리가 완만하게 오르면 모를까 이제 만약에 뭐 급하게 오르면 그거는 좀 충격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서의 금리는 어땠냐면요. 은행이 죽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03년부터 2008년, 9년까지 금리가 CD 금리가 이렇게 쫙 조정받아다 쭉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그 당시에는 CD 금리 91일물 더하기 은행 마진으로 지금은 이제 코픽스가 나왔지만 그때는 CD 금리 기준이었는데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실제 차주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5.5%에서 한 8%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 2.5%포인트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6%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CD가 낮을 때는 은행이 그만큼 마진을 더 보고요. CD가 줄어들면 금리를 많이 이거 신규 취급 기준이에요. 중간에 이제 CD가 연동이니까 올라가면 밀려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CD가 되게 높았거든요. 제 기억으로 CD가 5.0몇 그랬어요. 제가 그거 대출을 받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집단 대출이었는데 은행 마진이 0.48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팔면서 은행이 그랬어요. 저희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아파트 지금 입주하는 단계라서 지금 대출 가져가야 되니까 파는 거지.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글이요. 보통 은행 마진이 한 2%? 1.5에서 2%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받았던 제가 5.53을 받았거든요. 그 담보대출을. 그 2008년에 금리 올라갈 때 그거 가지고 7% 넘게 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부담스러웠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때는 근데 그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던 시절은 금융위기 오면서 막 그렇게 올라갔던 거라서 계속 길게 그렇게 냈던 건 아니지만 몇 달 그렇게 내다가 정책금리 확 낮추면서 이제 줄어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상승기에서는 은행들이 그렇게 일종의 뭐 버퍼가 돼준다
있다고 하나요? 은행 마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상승장이긴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좀 그런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은행이 조금 떠안고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졌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손님 모셔놓고 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를 욕하십시오. 네. 자, 금리는 아무튼 그렇고. 네. 어쨌든 순위대로 말씀드리면 상관계수가 높은 애들을 좀 얘기해봐 주세요. 예. 1위가 뭐 GDP였고요. 네. 2위가 가계 총처분 소득. 여기서 총처분 소득이란 가계 소득에서 세금, 연금 등을 제외한 소득이고요. 네, 이런 것도 통계가 잡히네요. 예,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이 데이터가 다 있고요. 3위가 통화량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뭐 GDP, 소득, 통화량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거의 국가 경제가 IMF 수준, 뭐 대내외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은 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의 기조를 띌 가능성이 높다는. 그밖에 볼 수 없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GDP라는 게 뭐예요? 국내 소득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GDP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은 국가 경제가 웬만한 일로 후퇴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서울 아파트 시세도 계속 뭐 단기간에 상승 하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GDP를 따라가는 게 현재까지 나왔던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지역에 한정한 생산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GDP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 집값이 상관계수가 0.95면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밀접한 거고 이 정도면 사실 상관계수가 0.5만 넘어도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0.95니까 거의 뭐 일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1등이 0.95가 GDP고 2등이 가계 총처분 소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계 소득이죠.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연금이랑 뭐 나가는 돈 빼고라고 그랬는데 이게 0.94거든요. 그러니까 GDP로 돈 들어오는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쓸 거 쓰고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거 연계해서 바로 그 상관이 되게 높은 거고 그 다음 3번이 통화량이에요. 통화량이 0.93으로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거였고요. 이 통화량이 이건 뭐예요? 통화량이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수치가 나오는 건데 뭐 시중에 깔린 뭐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당연히 뭐 돈이 시중에 깔렸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당연히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통화량이 떨어지면 반대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지표는 사실상 떨어진 적이 거의 없는 지표들이라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이 계속 오른 거구나. 뭐 서울 아파트에 지속적인 그 동력을 제공해 주는 지표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일단은 뭐 아무튼 결국 이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세 개의 지표를 놓고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하자면 국가 경제가 후퇴하지 않는 한은 중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세는 우상향 기조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GDP를 가지고 해서 이제 서울 아파트 시세랑 비교해 봤더니 사실 저도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에 계속 경제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적자가 뭐 얼마면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아오면서 자랐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뭐 몇 월 달 흑자, 몇 월 달 흑자, 몇 월 달 흑자. 뭐 얼마 전에는 역대 경상수지 월간 단위로 최고 흑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해서 항상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 서비스 수지, 여행 수지는 적자가 나는 나라, 뭐 그냥 GDP 관련해서는 흑자가 나는 이제 그런 나라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GDP는 많이 계속 올랐는데 사실 서울 집값은 지난 몇 년 오른 거잖아요. 그 하락장에서 갭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GDP 기준으로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식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한번 그 얘기를 해주세요. GDP 추이와 서울 아파트 시세 추이를 이렇게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GDP 지난 뭐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GDP가 서울 아파트 시세보다 서울 아파트가 GDP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거든요.
2009년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GDP는 밋밋하게 올라갔는데 네. 서울 아파트 값은 급격하게 올라갔었는데 네. 그 시절에는 그 과거만 봐도 네. 91년까지는 GDP보다 서울 아파트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네. 이제 뭐 분당 입주 때문에 일기 신도시 입주 때문에 서울이 빠졌지만 신기하게 거의 97년에 그 그래프로 상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시세와 GDP 상승률 추이가 이제 마주쳤거든요. 네, 네. 근데 97년에 마주쳤는데 98년에 IMF가 터지면서 그 서울 아파트가 GDP 추이보다 확 떨어져 버렸죠. 밑으로. 그리고 반등을 99년부터 세차게 하면서 네. 거의 2009년까지 세차게 오르다가 네. 이제 다시 2010년부터 빠지는데 다시 서울 아파트 시세 선과 2011년쯤에 다시 만나거든요. 네. 그게 2013년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동반 상승하는데 네. 이미 서울 아파트의 그래프는 GDP 이 그래프 밑으로 이미 빠져 있는 상태고 네. 이 선이 추세선이 GDP보다 빠져 있는 기간이 97년부터 99년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간 30년 구간 중에 서울 아파트가 GDP 대비 선이 낮게 깔려 있는 게 IMF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저평가 상태라고 이렇게 본 거고요. 아직 이게 무슨 크로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크로스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에 부동산 가격이 되게 올라갔던 시절에는 네. GDP보다 일단은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률이 훨씬 컸었는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더 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GDP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아직 좀 오를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네.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품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태인 것 같다. 그 거품을 생각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KB에서 또 30년 동안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를 쭉 그린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원래 2015년까지만 KB에서 그렸는데 제가 2017년 6월까지로 다시 그려봤는데. 네. 그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가 그 만나는 시점이 그 99년부터 2002년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거든요. 네. 그 99년부터 2002년에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만나면서 동반 상승하다가 2003년부터 디커플링이 되면서 네. 매매 지수가 뛰어오르기 시작하고 전세 지수는 좀 지지부진했던.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가 대비 낮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매매가랑 전세가보다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인데 네. 그 이게 그 2017년 6월에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를 100으로 놓고 네. 역으로 이제 그린 거거든요. 과거에 가격이 얼마 수준인지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랑 비교를 해본 거네요. 네네.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뒷받침이 되고 나면 네. 그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 상승 동력이 응축이 돼서 그 기간 동안 매매 지수라는 전세 지수라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다음에 툭 튀어오르더라. 그게 2003년. 네. 그게 2003년이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또 매매 전세 지수가 크로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2018년에 한번 급등을 하고 있었던 것도 네. 이 전세가가 뒷받침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 가격이 그럼 빠지면 그래서 그 2003년부터 좀 전세가가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디커플링이 그 뭐라 그럴까 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전세가와 무관하게 이제 뛰어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2003년이었던 거고. 네. 근데 제가 이 책과는 무관하게 며칠 전에 글을 썼는데 그 단기 구간, 장기 구간의 조정이 아니고 단기 구간에 3개월 이상 전세가 자체가 빠졌을 때는 네. 7번 중에 7번 있었더라고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7번 중에 5번이 집값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네. 중장기적인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더라. 뭐 제 그 글에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도 달아주셨거든요. 그 2003년만 그 전세가가 떨어져도 집값이 올랐는데 그 나머지 해도 보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뭐 이럴 때인데 뭐 그렇게 그때도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 단기 구간의 전세가 하락이 단기 구간의 매매가는 조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는 큰 흐름은 훼손이 안 되더라.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전세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전세 가격이 한 세 달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하는 기조를 이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지 말아야겠네. 그게 사실
그저께인가 어젠가 나왔죠. 3주 연속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더라고요. 예, 전세가는 지금 하락세예요. 예. 아직 월간 단위로는 전세가가 아직 안 떨어졌지만 네네. 벌써 3주 주간 연속 단위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될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에 지수를 잘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네. 과거에 통계를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3달 정도 조정이 가면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어떤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그 중장기적인 추세는 뭐 똑같은 얘기지만 훼손되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은 그 계속 이 전세가가 이 추세대로 떨어지면 뭐 임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겁이 나죠. 전세 가격 빠지면 매수하는 입장에서 아이쿠 갭투자도 지금 당장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들이 많잖아요. 전세까지 한 달, 2달, 3달 했는데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매수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임대 가격 내가 생각한 가격대로 못 놓겠는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는 그런 기사가 많잖아요. 북카페도 많이 올라와. 부동산에서 전세 얼마 맞춰준다 그래서 샀는데 전세가 안 나가요. 정말 북카페가 중요한 이유는 잘 보면 시장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북카페 안에서 전문가의 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목소리를 나타내주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글들 중에 알짜가 있어요. 분위기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안 나가요라는 댓글, 글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거 말고도 사실 북카페에서 12월, 1월 폭등기 때 있었던 소위 말하는 최고가 갱신했어요. 그 글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없죠. 근데 12월, 1월은 굉장히 많았고 그런 걸 보면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하는 시기가 조정장이라는 게 카페 안에서도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냥 이건 좀 약간 번외편이지만 아파트 가지고 싸우시잖아요. 이제 좋다 나쁘다 싸우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속에서도 사실 내가 여기에 이 아파트가 올라가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배제하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글 중에서 장단점을 어느 정도 볼 수, 이 아파트는 이런 게 리스크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야 이 아파트는 이런 게 장점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3자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당사자들한테는 당장 너 왜 내 치부를 드러내? 이거는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러해서 그런 이 사람이 음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보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그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인데 좀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참 제가 이것도 번외편이지만 제가 그 2년 전에 아마 괜히 지역을 건드렸다가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사실 저는 서울 전체적인 얘기만 하지 지역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게 좀 심리적인 타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계를 떠난 이유 중에서도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좀 전에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그 여러 가지 뭐 전세 가격 비율이나 전세 지수를 볼 때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거품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다라고 했는데 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얘기 하나 해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란 뭐 주택금융공사에서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해당 지역 서울이죠.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서울의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주택 구입 여력 지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2004년부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2017년 책에선 2분기까지만 조사를 했는데 평균이 122였는데 지수가 저희가 2017년 2분기 기준이 107.2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176이었거든요.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심지어 2004년부터 17년 평균이 122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주택 구입 부담이 덜하다는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네요. 내가 중위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돈 얼마 들고 있느냐를 따지는데 지금 서울 집값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사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거 2004년부터 2017년까지를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그 기간들 중에서 그 평균이 122.1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107.2니까
그 시절에 샀던 사람들보다는 예. 지금 훨씬 집 사기 수월한 예, 상태에 아직도.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근데 이 책은 사실 2017년 2분기 기준이고요. 네. 제가 사실은 주말에 좀 정리를 하고 네. 이틀 후에 북카페 이틀 후쯤에 올릴 게 있는데 네.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최신 업데이트했어요. 네. 4분기 기준으로 어제 발표가 났고 네. 거기에다가 제가 좀 몸에 좀이 쑤셔서 1, 2월에 오른 걸 좀 반영을 해서 또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그려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결론이 이제 많이 폭등을 했죠. 아, 궁금하다. 왜냐면 1월 작년 연말에서 엄청 올랐잖아요. 네. 네, 그게 반영을 했더니 네. 뭐 월요일 날 12일에 띄우겠지만 14년간 평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을 정고 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있지만 네. 법을 초입 단계에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급격하게 올랐네. 네. 122.1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일단 평균의 상한도 넘었을 테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거 이상으로 네. 부담스러워지는 수준이 되긴 했다는 얘기죠. 이제 초입에 들어온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당혹스러운 게 이게 11월 말에 다 쓴 거거든요. 근데 12월부터 폭등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상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했지만 실제는 12월 1월 폭등하면서 실제는 이제 평균 14년간 평균을 뚫고 올라가는 올라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얘기하기 곤란한. 이거 정정을 해야겠는데. 네, 그렇네요. 예. 아무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 지금 평균을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법을 초입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지난 3개월간 상승한 가격들이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호가를 뭐 예. 1억, 2억 올려주고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일부 반발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네. 그 고수분들이 경고라는 글을 띄웠었는데 네. 저도 그걸 봤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많이 리스펙트하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 3분의 2 정도가 일제히 이런 언급을 하신 게 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중 있게 언급을 한 거고. 네. 근데 사실 어제 한국감정원 결과 발표 보니까 5주 연속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용산이랑 성북 정도 빼고는 다 색깔 바뀌었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경고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또래미님이 이제 이 급등한 심리적 계단을 메워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맞아요. 네. 제가 딱 지금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남들이 모두가 가즈아를 외칠 때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게 신기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이제 피로감이 쌓일만한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올 초에 부동산 전문가들의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 나왔을 때 사실 그것도 보면 올해 오를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들 많았거든요. 1월 달에.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해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베팅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은 그랬어요. 예. 저는 작년에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인재 규제 첫 규제였어요. 11.3 규제는 말 그대로 분양권만 잔 거는 아주 되게 느슨한 규제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규제가 나와서 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니까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막 2017년 1월 인터뷰 보면 올해는 뭐 하락.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때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아닌데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여전히 사람들이 부동산에 이제 눈을 뜨고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굉장한 폭등의 한 해였죠. 2017년은. 2018년은 반대로 이제 지나친 사실 1월달, 2월달에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저도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했던 시점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끄러워 할 말은 없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실제 돈을 들고 살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전세 끼고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내가 가진 현금 가지고 살 수가 없다.
네. 너무 가격이 올라버려서.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식으로 눌러앉는 경우들이 있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까지 집을 안 샀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도 9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풀로 받아서 못 질러요. 왜 못 지르냐 하면 지를 수 있었으면 이미 유주택자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초기에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를 수 있는 아파트에 절대 가격의 상한선이 있다니까요. 1월달, 2월달 어제 통계에 관련된 자료를 어떤 언론에서 뭐 누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해 주신 게 있는데, 거래량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거래된 내용 중에 45%가 5억 원 이하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한 20몇 %가 7억 원 미만 아파트. 그래서 실제 거래량 중에 상당수는 7억 이하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그 7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고가 주택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금 사실 쉬어갈 거다가 아니라 쉬어갔으면 그래야지 좀 단단하게 또 다져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지기 과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거 없이 하면 오히려 향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부동산 시장도 시간이 필요하다. 뭐 요 정도 얘기까지도 사실 너무 길게 얘기를 해서 들으시는 분들 숨도 못 쉬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2부에서 이제 앞으로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 그리고 관심 있게 보는 서울시 부동산 지역에 대한 얘기들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